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분식이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에서 데이터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라고 하면요,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은 하나의 단일 정보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자료 구조라는 것을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곤 합니다. 오늘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리스트는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st1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계열을 사용해서 이 안에 어떤 값들, 숫자나 문자 형태의 데이터들을 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분 지어줘서 list1을 선언하게 되면요, 이 list1이라고 하는 변수에 100, 200, 300, 400의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담는 상자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타입을 한번 볼까요? 타입에서 list1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list1의 데이터 구조는 리스트 형태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파이썬에서의 자료 구조는 C 언어에서 array, 배열과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리스트 내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리스트 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하나 더 선언을 해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리스트 안에 문자형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를 같이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list2라는 변수에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내가 어떤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찾아올 때 문자열에서 배운 것처럼 인덱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st2에 0번째 위치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list2에 0번째 위치에 있는 파이썬이라는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list2에 그럼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있는 100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해 주게 됩니다. 문자열에서 인덱싱 했던 거와 같이 리스트에서도 대괄호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뒤에서 첫 번째 데이터, 마이너스 기호를 써주면은 리스트의 맨 끝번째부터 몇 번째에 위치한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리스트 내에서 이 데이터들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각각의 순서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여러 가지 파이썬의 기본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 리스트 안에 값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볼 거는 리스트 활용 함수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b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안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라는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입도 바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이 sub1이라는 이름의 변수 안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리스트라고 출력을 해주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어라는 문자열을 저 sub1이라는 리스트 안에 추가를 해주고 싶을 때는 append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append라는 함수를 리스트 변수 이름 뒤에다가 닷을 이용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에 영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sub1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만 있던 리스트에 영어라는 리스트가 추가돼서 새로운 sub1의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사라는 과목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0번째 위치에다가 한국사라는 글자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요, sub1이라는 리스트 안에 한국사라는 데이터가 맨 첫 번째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insert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insert라는 함수를 쓸 때 첫 번째 위치에는 내가 특정 데이터를 넣을 위치를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에는 내가 그 위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insert 함수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해 봤고요. 만약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빼주고 싶어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할 때는 remove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학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요, sub1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은 수학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지고 한국사,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이 5가지 데이터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서 데이터를 특정 위치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알아볼 친구는 튜플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튜플은 리스트와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형 중에 하나인데요. 튜플 같은 경우는 우리 리스트를 선언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했었죠. 튜플은 이 소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언해 줍니다. 제가 t1이라는 변수 안에 소괄호를 입력을 해서 100, 200, 300, 400 이란 데이터를 집어넣고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투플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하나의 자료 구조가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플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튜플은 리스트와 같이 자료 구조 내 순서, 데이터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번 선언된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저희가 리스트에서는 append나 insert,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내에 데이터를 지우거나 추가할 수 있었죠. 하지만 튜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가를 하거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튜플이라는 데이터 형태의 특정 값을 추가해 주려고 append라는 함수를 쓰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언된 t1이란 튜플은 삭제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튜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패킹이랑 언패킹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패킹과 언패킹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변수를 t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 형식, 즉 대괄호를 쓰거나 소괄호를 쓰거나 이런 형식 없이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t2라는 변수는 자동으로 튜플로 선언되게 됩니다. 실제 t2를 확인해 봐도 소괄호 기호가 새로 생겨서 투플 형태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킹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언패킹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하나의 튜플에 만약에 4개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있죠. t2에. 그럼 이 t2라는 튜플을 내가 a, b, c, d라고 각각 나눠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t2 안에 100, 20, 3000, 40 이 데이터를 100은 a, 20은 b, 3000은 c, 40은 d라는 데이터에다가 나눠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눠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a라는 변수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 a는 그냥 일반 숫자 형태로 단일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튜플로 이루어져 있던 데이터를 각각의 변수로 해제하는 것을 언패킹이라고 부릅니다. t3란 튜플을 하나 또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b, c라는 데이터를 선언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튜플은 아까처럼 데이터의 어떤 위치를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했던 것과 같이 첫 번째 위치의 데이터를 찾아와라 라고 하면은 0번째 위치에 a라는 데이터를 출력해 줍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튜플 내에서 데이터가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튜플 내에 어떤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할 때 똑같이 튜플 뒤에 바로 대괄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숫자를 작성해 주면은 그 숫자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싱을 할 때 우리가 문자열 데이터에서 썼던 것처럼 더블닷 기호를 이용하면은 0번째부터 2번째 전까지 데이터를 다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인덱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는 항상 변수명 뒤에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숫자가 붙거나 더블닷 기호를 사용을 하면은 특정 위치나 특정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set이라는 데이터 자료 구조입니다. 이 set도 역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 있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집합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 구조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은 가장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set이라는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S1에 100, 200, 300, 400, 500, 500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고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을 확인하면은 S1의 데이터 타입은 set이라는 데이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t 자료 구조의 특징은 집합 구조를 띄다 보니까 우리 집합에서의 데이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어떤 원소를 표기할 때 같은 원소가 있는 거를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상상을 해보시면요. 데이터 자체의 순서를 매기지 않아요. 즉 위에서 제가 선언된 S1 안에는 100, 200, 300, 400, 500, 500이란 데이터가 2번 들어가 있죠. 근데 다시 S1을 우리가 그대로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요. 2번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500이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S2를 제가 예를 들어서 9, 7, 3, 5, 1 이렇게 선언을 해도 S2를 다시 확인하면은 숫자가 어떤 특정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오름차순 형태로 알아서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복도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집합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중복이 들어가도 얘가 이제 고유값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료 구조 내에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 셋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해하시려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을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셋이라는 자료 구조 자체가 집합의 성격을 똑같이 띠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 연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S1에는 1, 2, 3, 4, 5, 6, 7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S2에는 5, 6, 7, 8, 9라는 데이터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1의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와 S2 자료 구조 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5, 6, 7이라는 데이터는 이제 공통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S1과 S2 집합의 교집합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5, 6, 7 원소가 S1에도 있고 S2에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 써주시고 숫자 7키에 있는 특수기호 AND 기호를 사용해 주신 다음에 S2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셋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 구조 내에 공통되는 원소만 뽑아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즉 교집합을 보여주는 거죠. 교집합을 썼듯이 역시 합집합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엔터키 위에 있는 원 표시 기호를 Shift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막대기 모양의 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호를 이용하시면은 S1이라는 집합의 원소와 S2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집합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차집합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S1에서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S2를 빼주게 되면은 S1 집합에서 S2에 있는 원소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원소들만 출력해 주게 됩니다. 즉, 이 S1 집합에서 S2와 겹쳐져 있는 원소들만 빼서 출력해라. 차집합 연산이죠.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차집합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대상 차집합이라고 해서 숫자 6에 있는 특수 기호를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S1과 S2에 있는 원소의 공통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S1에는 1, 2, 3, 4, 5, 6, 7이라는 원소가 있고 S2에는 5, 6, 7, 8, 9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 6, 7이라는 원소가 겹치게 되는 거죠. 그 원소를 빼주고 나머지 겹치지 않는 데이터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출력하는 대상 차집합 연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간단한 기호들로 셋에서 활용하는 함수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원래는 이 함수들이 따로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intersection이라고 사용을 해주고 여기다가 S2를 넣어주면은 교집합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합집합은 S1에 union이라는 함수를 써서 S1과 S2의 union 합집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합집합이 연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차집합 또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differen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1 집합에 S2를 빼라. 그럼 이제 차집합을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래처럼 함수명을 입력하셔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셋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1이라는 셋 안에 up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내가 이 안에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update라는 함수 안에 대괄호를 이용해서 100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S1이라는 집합 안에 100이라는 값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또 이 100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remove 함수를 써서 여기에 10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S1이라는 집합 안에는 다시 100이라는 데이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자료 구조는 중복을 허용하지도 않고 데이터 간의 순서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삭제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딕셔너리 데이터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계시듯이 사전이라는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셋 자료 구조와 동일하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데 딕셔너리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중괄호 안에 점수라는 값 뒤에다가 더블닷 기호를 써서 숫자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즉 점수라는 값이 이 dic1이라는 변수 안에 키 값이 되는 거고요. 이 점수랑 페어링 되어 있는 100이라는 값이 이 dic1의 밸류 값이 됩니다. 그래서 키 밸류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구조를 딕셔너리 형태의 구조라고 씁니다. 좀 더 다른 형태로 써보면요. 점수에 200, 이름에 홍길동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세트별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트의 앞에 있는 데이터는 이 딕셔너리의 키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에 있는 값은 이 딕셔너리의 밸류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파이썬 문법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전, 즉 우리가 사과라는 글자를 영어 사전에 치게 되면 애플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죠. 그것처럼 점수라는 값을 우리가 가져오거나 찾으면은 200이라는 밸류 값이 따라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 딕셔너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키밸류 페어의 특징을 이용해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인덱싱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점수라는 키값을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그 점수와 페어링 되어 있는 밸류 값 2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또 딕셔너리 2에 이름이라는 키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홍길동이라는 밸류 값, 이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밸류의 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찾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요. 이 get은 특정 키값에 밸류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위에서 사용한 인덱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함수를 쓰고 이 안에 키값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딕셔너리에 모든 키값만 확인하겠다.
그럼 keys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이 딕셔너리 안에 키 값들, 점수랑 이름, 키 값들만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에 values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요, 이번에는 키 값이 아닌 value 값들만 가져와서 출력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4가지 형태의 데이터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파이썬 데이터 자료 구조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스트, tuple, set, 딕셔너리라는 4가지 구조가 있었고,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형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트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가 가능하고요. 리스트 내 데이터들 간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즉 순서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100이라는 데이터가 첫 번째에도 등장하고 마지막 번째에도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중복이 허용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튜플이라는 데이터 자료 구조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튜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추가나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데이터 간의 순서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중복도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패킹이라는 개념과 언패킹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더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set이라는 자료 구조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들고 다녔습니다. 집합 형태라고 보시면은 가장 맞겠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집합 연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 삭제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는 키라는 값과 value라는 값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키밸류 페어에 의해서 데이터를 키값만 불러오면은 거기에 따른 value 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특정 함수들을 이용해서 value 값들만 찾아오거나 키 값들만 찾아오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는 키 밸류 페어 형태로 되어 있다.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하고요. 데이터의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키밸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이썬의 데이터 자료 구조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